LG 에너지솔루션 일반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선 균등 배정은 신한과 대신, 비례는 KB증권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셀트리온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LG화학이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우주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우리 우주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내 IPO 시장 초대우로 꼽히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일반 청약이 시작됐죠. 증권사 계좌 개설이 급증하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일반 청약에선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앵커 리포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계좌 개설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이달 일평균 신규 계좌 개설 수가 지난달보다 293.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대신증권 366.3%, 신한금융투자 163.6% 등이 늘어났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선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한 만큼 막판까지 투자자가 몰릴 전망입니다.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어제까지 미리 계좌를 개설했어야만 청약이 가능한 반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자금을 가지고 비례 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KB증권이 유리하다고 평가합니다. 투자자 모두에게 주식을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배정에선 계좌 수가 비교적 적은 중형 증권사를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경쟁률 추이를 지켜본 다음 청약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억지로 많은 자금을 확보해 투자하기보단 자신의 자산 현황에 따라 소신껏 투자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주식들 좀 매각해가지고 자금 확보하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또 이쪽에 한쪽에 이제 그 쏠리면서 생기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계열사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의혹과는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을 내놓자 오늘 오전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그룹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셀트리온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셀트리온은 18.78%,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66%, 셀트리온 제약은 20.75% 내렸고 3, 4일 시가총액도 8조 원 가까이 증발하며 평균 18.63%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엔 주가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중 하락 전환하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201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 자리를 에코프로비엠에 내줬습니다. 지난 2018년 말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자산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내부거래 매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감리위원회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 대형법인 특례 상장 요건은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 원 또는 기준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7년 상장 당시 증권가에서 예상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원으로 상장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주가 급락에 어제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는 주식 1만 주를,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가 3천 주를 장내 매수하며 책임 경영과 주가 부양 의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에 대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한 만큼 내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픽 기능이 대폭 향상된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출시했습니다. 엑시노스 2200에는 AMD가 공동 개발한 GPU 엑스클립스가 탑재됐습니다. 이는 AMD의 최신 그래픽 아키텍처인 RDNA2를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게임 그래픽 성능을 지원합니다. 또 영상의 음영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변 레이트 쉐이딩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또 모바일 AP 최초로 광선 추적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외에도 머신러닝 성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ARM의 최신 CPU 아키텍처 ARMv9을 기반으로 NPU 성능이 전작보다 2배 이상 향상됐고 스마트 기기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 디바이스 AI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LG화학이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의 국내 최초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연산 2만 톤 규모로 건설합니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하는 재생연료로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 초임계 열분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 무라의 기술 판권을 가진 미국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 KBR과 공장 기본 설계를 위한 공정 라이선스 및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열분해유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제품 검증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재활용 기술 및 원재료를 보유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켓컬리가 이커머스 기업 최초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사업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진 가운데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올해 거래액 목표를 3조 원 이상으로 제시했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업계 새벽 배송 트렌드를 이끌어온 이커머스 플랫폼 마켓컬리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마켓컬리는 매년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원 수는 약 1,000만 명, 재구매율 75% 이상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거래액은 2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마켓컬리는 올 한 해 목표로 거래액 3조 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거래액이 2020년 1조 원에서 지난해 2배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60%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상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을 공동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중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상반기 내 코스피 시장 입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컬리는 상장 전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거래액의 2배 정도를 곱한 수치인 4조 원대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장 이후 컬리의 기업 가치가 7조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컬리와 나란히 상장을 계획 중인 쓱닷컴과 식품 로켓 배송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 등 새벽 배송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기업 가치 산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올해 서비스 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125년 전 3대 항구의 6대 도시로 꼽혔던 전남 목포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미래 전략 산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에 맞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3+1 전략 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미래 먹거리 3+1 전략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식품 및 관광 산업에 이어 문화예술 산업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의 정책에 맞물려 사업당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대 관광도시 선정 계기로 문학과 연계한 문학박람회를 비롯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 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문화예술도시라는 고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두 국내 유일하게 목포에서만 추진된다는 점에서 남다릅니다. 친환경 선박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목포가 중심 도시이자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연간 4만 9천여 개와 1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산물 최대 주산지라는 강점을 활용 수산물 가공에서 수출까지 이어지는 수산식품 산업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0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2020년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 계기로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문학박람회와 연계한 평화광장의 춤추는 바다 분수 해상 WSO 등 목포만의 문화관광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특히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 영광을 되찾으면서 경쟁력을 갖춘 목포만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새로운 창조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목포가 2058년도에 1,500만 관광시대를 만들겠다. 사막도의 문을 연 한국섬진흥원을 통해 대한민국 섬의 수도 유상을 정립하고 도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유달도 바다정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8년 세계섬 엑스포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1,300여 명이 선정한 지방자치 최고 경영자 대상을 수상한 김종식 시장이 이끄는 낭만항구 목포의 민선 8기 항해도 순항이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우주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간에서도 우주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우주 산업이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우주 전문가를 좀 모셔왔습니다. 한창헌 미래사업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계시네요. 예.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이 뭐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미국만 봐도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또 하고 있다라고 네. 베이조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목받는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민간 주도 산업화 현황도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간 미국도 이제 정부가 실행하는 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부 사업으로 우주 산업을 생각을 해왔었는데 우주를 이제 탐구의 대상에서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치환시켜서 생각들을 하면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내보자라는 목표를 내걸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돈들이 모이니까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력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그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예. 블루 오리지널이라든지 예.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이 그 선두에 서 있죠. 우리나라도 여태까지는 정부가 사용하는 위성을 정부에서 직접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그 정부가 개발하는 거를 산업체가 개발하는 걸로 바꾸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첫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입니다. 예.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1호는 항우연하고 그 저희 회사가 공동 개발을 했고 하이하고. 예. 예. 2호부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주관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호는 지금 제작이 다 돼서 내년 올 하반기
카자흐스탄에서 발사가 될 계획이고요. 3호, 4호, 5호는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봐도 예, 것 맞습니다. 같다. 보여집니다. 예. 네, 카이 우주 사업 하면 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조금은 아쉬운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리호의 개발 과정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어떨지 조금 궁금한데요. 예. 이야기해 주시죠. 그 로켓이나 발사체는 어느 나라든지 다 그거를 전략 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기술 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긴 시간이 걸렸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발사체로서 목적을 이제 기능하는 그 누리호가 지난 이제 10월에 발사가 됐었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3단 그 발사체가 그 충분한 시간의 발사를 유지하지 못, 맞아요.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뭐 실패다,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3단 연료 탱크에서 미처 감안하지 못한 설계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냈고, 그런 보완을 하면 사실은 지난 발사 때 제일 핵심적인 기술인 그 1단 엔진, 1단에는 4개를 클러스터링했고 2단에는 그 엔진을 하나를 그대로 썼는데, 그 1단 엔진, 그 가장 중요한 엔진의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견된 문제만 보완해서 발사를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도 뭐 여러 가지로 같이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 말씀 함께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카이가 이제 올해 더 역점을 두고 작년에도 사실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을 때 올해는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주 분야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먼저 이제 누리호 사업에서 저희가 했던 일은 가장 구조물 중에 크다고 하는 한 구조물의 한 80%가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에 연료 탱크랑 산화제 탱크 제작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부품 제작을 해오면 그걸 다 모아서 조립하는 업무를 카이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립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누리호가 작동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수행할 일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벌려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을 해야 되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4호, 5호. 그중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누리호에 실어가지고 발사를 하는 걸로 개발하고 있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위성 3호는 우리 독자 기술이 들어가고 미국의 수출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품들 그리고 그 과감한 새로운 기술 시도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위성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5호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위성인데 레이더 위성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위성을 운영해서 수자원 관리에 위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5호 사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카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의 한 축이 군정찰위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찰위성은 그 몇 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비밀이잖아요. 여러 대의 위성을 동시에 제작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조립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후년 발사를 목표로 조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올해 사실은 또 굵직한 사업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형 GPS 사업, 그리고 누리호의 양산 사업, 그리고 초소형 위성, 군집 위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진행 사업 뭐 당연히 잘 챙겨야 되겠고 앞으로 시작하게 될 사업들도 모두 다 수주하는 게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올해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대형 사업 수주를 위한 카이만이 갖고 있는 강점 혹은 경쟁력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이가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카이의 인력 구성을 보면 5,000명 중에 3,000명이 개발 인력이에요. 그래서 카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런 엔지니어링 능력, 항공기 개발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능력이 카이가 가진 강점이고 우주 비행체 내지는 위성이나 발사체도 모두 다 그 비행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행체를 개발하는데 항공기 개발 인력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예. 카이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를 양산하면서 체득한 양산 능력이 이제 앞으로 위성도 사실은 대량 생산의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항공기의 양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카이가 가진 장점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분 투자했잖아요, 최근에. 예. 지분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주 서비스 산업에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지분 투자를 당연히 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실 예,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사실은 이제 위성 산업의 구조를 보시면 예. 제조업이 있고 그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위성 서비스 산업 뒤에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은 제일 크고 유망한 사업이 위성 정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맨 마지막.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 그게 이제 사실은 선물 거래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보들이 곡물의 작황 현황이라든지 병충해, 그리고 산림 자원의 뭐 정보, 그리고 각국의 유류 저장량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 사실은 선물 거래에 활용하기도 하고 싸게 구입하는 정보로 활용하기도 하기 그쵸. 때문에 예. 그런 고객이 원하는 정보로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지분 투자한 업체는 메이사라는 업체인데 예. 메이사라는 업체는 그 건설 공사 현장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건설 공사 현장에 공기를 분석을 해서 건설 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3차원으로 그 사진 일으켜 세워서 그 3차원으로 만들어낸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그런 강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랑 카이랑 공동 출자한 회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공동 출자한 회사를 통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성 영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재밌게 저희 부문장님 듣고 있는데 예. 시간이 그렇게 허용된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질문을 조금 묶어서 좀 드릴게요. 조금 예. 어렵게 갈 수도 있지만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 전략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주 사업의 실적이 가시화가 돼야지 사실 주가도 그렇고 회사도 성장을 할 텐데 그런 시점은 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 수출은 저희가 가진 수출은 항공기 수출하고 연계한 예. 그 위성 수출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우주 사업 수출 전략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 위성을 사용하는 고객은 정부들이에요. 각 나라의 정부들이고 그 각 나라의 정부들은 또 우연찮게 저희가 주로 제작하는 군용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군용기를 수출하는 고객들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예. 이런데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위성이나 우주 사업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산업협력 패키지로 위성 사업을 협력하는 그런 그 절충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고 항공기 수출하고 같이 위성 수출하고 묶어서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그렇죠.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지난 한 3년 전만 해도 카이의 우주 산업 매출이 연 한 300억, 4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한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중형 이상이라든지 군정찰 이성이 그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3년, 4년 내지는 5년 이런데 그 다음 사업이 기획이 되면 실제로 지금 개발해서 쏘는 위성만큼의 새로운 위성을 개발을 해서 대체 위성을 날려줘야 돼요. 그런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면 위성 사업만으로 6, 7천억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빠른 성장이 정말 독보적으로 예. 들렸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주산업 전문가로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대표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주 산업 내지는 위성 산업, 발사체 산업의 제일 큰 수요자는
정부예요. 예. 어느 나라건 다 정부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가 물량을 사들일 때 항상 문제가 이제 예산의 문제와 그렇죠. 또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은 부처가 바뀌고 정치적인 하면서 거죠, 사실 뭐. 근데 사실 또 우주 산업은 호흡이 되게 길어요. 그렇죠. 뭐 사실은 그 누리호도 여태까지 오기 위해서 한 20년이 걸렸고 실제로 지금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권에 걸쳐서 있는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정권에서는 동력을 얻었다가 어떤 정권은 잃었다가 예, 이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높낮이를 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전략 사업이고 기간 산업은 꾸준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그 공약들을 보면 별도 전담 기구들을 설치한다는 공약들을 야당 여당 그 가릴 것 없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의 이제 전담 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돌보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면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이 질문을 짧게 드릴 테니까 예.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대선 시즌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시행자로서의 정부, 관리자로서의 정부 여러 가지 얼굴의 정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각 얼굴들의 정부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편이고 기술 기반도 상당히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지금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 그런 정부가 여러 가지 실행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